여러분 안녕하세요. 명철 철학입니다. 오늘은 교양의 나라에 대해서 할 건데요. 먼저 지난 시간에 시장 자본주의와 자본주의 인간에 대한 니체의 가혹한 비판을 살펴봤습니다. 시장 자본주의 조금 우리가 감당하기 힘든 부분도 있었던 건 사실이지만 분명히 우리 사회가 지금 숙고해야 될 일이라고 봅니다. 김남주 시인 일찍이 요절했습니다만은 그분이 좋은 시들을 많이 남겼습니다. 그 중에 니체를 연상시키는 파리와 인간이라는 그런 시가 있습니다. 그 시를 여러분들이 꼭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그 시를 보면은 우리 인간이 과연 만물의 영장인지, 파리라는 그런 어떤 하찮은 짐승과 과연 얼마나 다른지 그런 것을 생각할 수 있고 철학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리라 봅니다. 자, 그럼 오늘 교양의 나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요 교양의 나라는 2부입니다. 2부. 자, 이렇게 말했다. 이제 1부에서 지금 이 2부로 넘어왔는데요. 그 2부를 넘어온 이유는 앞에 그 시장과 국가 그 장에서 얘기했던 주제하고 이렇게 연결이 되기 때문에 조금 멀리 넘어왔습니다. 2부. 1부에서 2부 14장으로 왔습니다. 한번 봅시다. 교양의 나라에 대하여. 이 교양이라는 거, 교양이라는 말은 우리가 흔히 너무 익숙한 그런 말일 수도 있겠지만, 이 사실 교양이라는 말은 역사에서 그렇게 오래된 말은 아니죠. 우리만 해도 사실 해방 직후에는 문명자가 한 8, 90% 되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문명이 8, 90%면은 뭐 교양이라는 거는 그는 무색하죠. 사실 서구에서도 이 교양이라는 말 자체가 탄생한 게 한 200년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계몽기 이후 정도로 보니까. 그러니까 이 교양이라는 말이 근대 이전에는 이런 말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으니까 교양인, 교양사회 이런 거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교양나라, 교양사회, 교양시대 이런 말은 근대 이후 한 18세기 이후에나 이런 말을 사용했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좀 교양의 나라는 이름으로 이제 니체가 교양인에 대해서 교양인과 또 교양사회의 어떤 그런 에 대한 날카로운 이제 비판을 담고 있습니다. 그럼 봅시다. 나는 미래 속으로 너무도 멀리 날아갔다. 공포가 나를 덮쳤다. 주위를 돌아보았더니 보라, 시간만이 나의 동시대인이 아닌가. 그리하여 나는 몸을 돌려 고향으로 날아갔다. 점점 더 빨리 날아갔다. 이렇게 하여 나는 그대들 곁으로, 그대 현대인들에게로 교양의 나라로 돌아왔다. 그러니까 니체는 여기서 미래를 날아갔다, 미래를 살았다는 거죠. 니체 철학은 워낙에 앞서니까 니체는 자신이 철학을 할 때부터 수백 년 이후까지도 내다보고 그렇게 철학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예언자라는 그런 이름도 니체에게 붙기도 했는데, 그러나 미래에서만 살 수 없죠. 그래서 이제 현대인으로 니체는 돌아왔다는 겁니다. 현대인을 한번 만나자 해서 이제 현대인으로 돌아왔다는 내용입니다. 처음으로 나는 그대들을 위한 눈과 그대들을 위한 선의의 열망을 가지고 왔다. 참으로 나는 마음속에 동경을 가지고 돌아왔다. 여기서 동경은 이제 초인 사회, 초인에 대한 어떤 동경입니다. 거대한 그런 동경이죠. 그러나 무슨 일이 일어났던가? 그런데 이제 니체가 현대인들을 보고 놀라는 거죠.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나는 매우 불안하기도 했지만 웃음을 참을 수, 그러면서 웃음이 터졌다는 거죠. 내 눈은 지금껏 이처럼 알록달록한 어떤 반점투성이 인간을 본 적이 없다. 반점투성이를 본 적이 없다. 이 알록달록, 반점투성이 이런 건 동물에게 표현할 수 있는 말인데, 이제 인간, 지금 현대 교양 인간을 이렇게 반점투성이, 동물로 비유해서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알록달록한 반점투성이. 발도 떨리고 가슴도 두근거렸지만 나는 웃고 또 웃었다. 여기야말로 모든 염료 항아리들의 고향이로구나.
그러니까 인간, 니체는 여기서는 안 나오지만은 그 현대 교양인들을 교양 속물 또는 교양 천민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교양 천민, 교양 속물, 그렇게 이제 부르는 이유가 이제 나올 것입니다. 그 염료 현대인들을 보니까 염료 항아리들의 고향이로다. 이 말은 이렇게 얼룩달룩 색깔 물감으로 덧칠해진 어떤 그런 어떤 칼라의 어떤 뭐 그런 세상, 색깔밖에 모르는 뭐 어떤 그런 것으로 좀 보면 되겠습니다. 이 표현이 염료 항아리들의 고향이로다 뭐 이렇게 했는데, 이 앞에 내용과 뒤에 내용을 보면 현대인들이 너무 화려하고 거치장만 한다 뭐 그런 내용입니다. 너 현대인들이여 그대들은 얼굴과 온몸에 50군데 알록달록한 색칠을 하고 여기에 이렇게 안했다. 50군데. 지금 색깔의 종류는 50개가 넘겠죠. 한 수백 가지도 될 수 있다고 보는데, 하여튼 요 니체는 50가지 정도를 색깔을 이렇게 본 것 같습니다. 하여튼 엄청나게 많은 색깔을 이렇게 현대인들 알록달록 색칠을 했다는 거죠. 여기에 앉아있다. 게다가 50개의 그울이 그대들을 둘러싼 채 그대들을 색칠 유의에 아첨하고 흉내를 내고 있다. 50개의 또 그울. 이 그울이라는 것은 여기서는 어떤 인간에 대한 어떤 그 뭐 흉내 뭐 어떤 덜러리 뭐 그렇게 보면 되겠는데, 이 또 그울이란 말이 니체는 현대 인간, 이 현대 교양 속물을 이렇게 비유적으로 상징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울이라는 것은 실체가 없죠. 대상을 비추기만 하고 뭐 흉내 낸다고 그럴까, 하여튼 이런 실체가 없는 그런 헛개비 같은 그런 존재, 반사작용밖에 할 줄 모르는 거니까 이거는 실체라고 하기 어렵죠. 그래서 이제 현대 인간도 이제 그런 면이 대해서 니체는 이 거울이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참 이게 엄청난 얘기죠. 인간을 거울에 비유한다는 거. 참으로 그대들은 그대들 자신의 얼굴보다도 더 나은 가면을 쓸 수는 결코 없으리라. 그대 현대인들이여 누가 그들을 알아볼 수 있는가. 얼굴 자체가 가면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가면, 현대인들은 뭐 가면을 따로 쓸 것이 없이 그냥 얼굴 그 모습 그대로가 가면. 근데 여기서 이제 요 가면 이렇게 이제 비유적으로 표현하는 건데요. 이게 제목이 이제 교양 나라니까 교양에 대해서 비판을 현대 교양에 대해서 비판하는데 요런 하는 거니까 얼굴 이런 것들은 얼굴이라기보다도 그 어떤 교양의 그 상태, 그 교양 자체가 가면이라는 겁니다. 그 교양이라는 것이 하나의 가짜라는 얘기죠. 교양 자체가 온몸에 과거의 기호들이 가득 적혀 있으며 또 기호들 위로 새로운 기호들이 덧칠해져 있다. 이와 같이 그대들은 모든 기호 해덕자들로부터 자신을 잘도 숨겨놓았다. 교양이라고 그럴 때 이 교양은 뭐 새로운 것 뭐 그런 것을 생각하기 쉽지만 그게 아니고 사실은 과거의 유산이라는 거죠. 기호라는 거는 뭐 지식, 언어 이런 게 기호니까 지식, 여기서는 지식으로 봅니다. 과거의 지식으로 보면 되죠. 새로운 기호들 듣죠. 그러니까 과거의 지식이니까 뭐 그렇게 좋은 게 아니죠. 이게 그 장자라는 책에 보면은 장자는 그 성현들의 어떤 그 위대한 말씀 이런 것도 다 선인들의 어떤 삶의 찌꺼기다 뭐 그런 표현을 하거든요. 찌꺼기라고. 그러니까 이 과거의 유산들, 전통들 이런 것은 뭐 우리가 사실 이런 것들 사실 무시하는 측면도 많죠. 그러면서 이제 교양이라는 것이 사실 그런 것인데 그 교양을 갖다 새로운 건 뭐 대단한 것으로 이렇게 여긴다는 겁니다. 신장을 검사하는 자가 있다 하더라도 그 누가 신장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믿겠는가. 염료와 악유로 칠한 종이 조각들로 빚어진 구원은 보일 뿐이다. 종이로 빚어낸 조각품, 현대인들을 이렇게 종이 조각품에 이렇게 불과하다는 겁니다. 이렇게 보잘것없다는 거죠. 모든 시대와 민족이 그대들의 배를 통해 알록달록하게 내비치고 있다. 모든 관습적 신앙이 그대들의 몸짓을 통해서 알록달록하게 말하고 있다. 대의를 통해서 알록달록 모든 시대와 민족, 그러니까 교양이라는 것이 모든 시대와 민족의 어떤 그런 전통, 문화 이런 것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모든 신앙이 그대들의 몸짓을 통해 말하고 있다. 그 누군가가 그대들로부터 벨과 겉옷 색깔로 몸짓을 벗겨낸다
벗겨낸다 하더라도 아니고 벗겨낸다면 그의 손에 남는 것은 기껏해야 새들이나 놀라게 할 정도의 것이리라. 대단한 표현이죠, 이거. 현대 인간들의 그 어떤 교양이라고 하는 것이 그 새들이나 겨우 놀랄 정도의 그런 아주 보잘것없는 것이라는 겁니다. 뭐 겉옷이나 화려한 뭐 이런 몸짓을 하고 배를 가리고 했지만은 사실 그거 벗겨내면은 남는 거 손에 남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교양이라는 것이 그렇다는 거죠. 그 교양이라는 것이 이 뭐 새가 놀랄 정도로 이렇게 하찮은 것이다라고 말할 때는 니체는 어떤 뭐 교양의 양이 아니라 우리 현대인들의 어떤 교양을 습득한 그 양으로 따지면 엄청납니다, 사실. 뭐 한 20년, 15년 이상 이렇게 정규 교육 과정을 밟은 사람은 그 지식의 그 양으로 치면은 사실 엄청난 양이 아닐 수 없습니다. 뭐 도서관에 가면은 그 백과사전 전집을 쉽게 볼 수 있는데 그 백과사전 전집의 내용을 거의 다 우리가 습득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엄청난 양이거든요. 그 한 장 한 장 넘겨보면 정말 그 수십 건의 그 전집이 있는데 그 많은 양의 우리는 공부를 하고도 사실 니체는 이제 그런 것까지 염두에 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잘것없다라고 하는 이유는 그 알맹이가 없다는 거죠. 그 내용의 질이 문제가 되고 알맹이가 없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이제 철학이 없다는 거죠. 그 현대인들의 어떤 교양이 풍부하다고 하겠지만은 사실 실상은 철학이 없다는 면에서 보잘것없다는 겁니다. 이게 철학이 중요한 거죠. 아무리 지식이 많아도 백과사전을 다 외우고 한다 해도 철학이 없으면 그거 무용지물이 되는 겁니다. 껍데기에 다 불과하죠. 알맹이가 없는. 참으로 나야말로 이전에 색깔도 없는 그대들의 벌거벗은 모습을 보고 놀랐던 새가 아닌가. 그때 나는 해골이 사랑의 추파를 던지는 것을 보고 도망치지 않았던가. 이 뭔 얘기죠. 말이 참 아름답죠. 뭐 사랑이 나오고 해골이 나오고 참 니체의 문장들은 이렇게 위대합니다. 사실 이게 문학 작품으로도 전혀 손색이 없을 정도로 철학책이긴 하지만 문학적 표현들이 많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뜻을 이해할 수만 있다면 대단한 감동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골과 사랑과 추파, 벌거벗은 몸을 보고 놀란 새. 사실 이거는 어려운 게 아니죠. 이 전체적인 이 내용을 이해하면은 그러니까 현대인들의 그 어떤 민낯, 색깔도 없는 그대들의 벌거벗은 몸을 보면 현대인들의 그 민낯, 여기서 이제 현대인들 이렇게 했지만은 여기서 내용은 교양에 대한 비판이니까 그 교양이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한꺼풀 벗겨보면은 거기에는 아까 남는 것도 없다고 했지만은 해골의 모습을 가지고, 그러니까 해골이라는 것은 피도 살도 없고 뼈다귀밖에 없는 저는 그런 앙상한 모습이죠. 그런 앙상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 내용이 알맹이가 없기 때문에 아무리 겉으로 화려한 교양을 쌓았다 하더라도 그 해골에 불과한데 그 해골을 이제 니체는 본 거죠. 현대인들의 그 교양의 그 어떤 흑우성을. 그러니까 보면서 이제 보니까 그 현대인들은 그 해골 모습으로 사랑의 추파를 던진다는 겁니다. 이 이유는 왜 그렇게? 현대인들은 사랑에 목말라 있다는 거죠. 자신이 해골이 된 줄도 모르고 피와 살이 없는 그런 해골이 된 줄도 모르고 사랑의 추파를 던진다 이 말이에요. 인정욕구죠. 인정욕구. 인정을 받지 못해서 안달하는 그런 것을 니체는 보고 발견하고 도망을 쳤다는 겁니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해골 이런 표현들은 다 이제 비유법이기 때문에 교양 없는 현대 인간의 이 모습, 그것을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차라리 나는 저승에서 과거의 망령들 사이에서 날품파리 군이 되리라. 그대들보다는 저승에 있는 자들이 오히려 더 살찌고 풍요. 그러니까 뭐죠 이게? 차라리 옛날 사람들이 더 정신적으로 풍부했다는 겁니다. 여기서 다 이것도 비유입니다. 날품파리, 저승에 있는 자들이 이런 모습들이 아니고 육체적으로 풍부했다는 게 아니고 정신적으로 현대인들이 교양을 뒤집어 썼지만 정신적으로 빈곤하고 철학이 없고 그래서 차라리 옛날 사람들이 낫다는 겁니다. 지금 니체는. 그렇다고 니체를 과거 복고주의자 그런 것은 아니고 하여튼 요 현대인들의 이 민낯, 실상을 지금 폭로하는 겁니다. 차라리 옛날 과거의 망령들 속에서 날품파리꾼이 되는 게 낫다고 할 정도로 현대인들은 이렇게 문제가 많다 이 말이죠. 정신적으로 빈곤하다는 거예요. 풍성하지 않다 이 말, 살찌지 않다 이런 얘기는 정신적인 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벌거벗었던 옷을 입었던 간에 그대들을 내가
어찌 견딜 수 없다는 것. 이것이 나의 내장의 고통이다. 뭐 민낯지 됐건 뭐가 됐든 현대인들의 이런 정신적 빈곤, 이것을 이처럼 견딜 수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내면의 어떤 고통이 심각하다 이 말. 현대인들이요. 미래에 다가올 모든 무시무시한 일들도 잘못 날아가 버린 세대를 공포에 떨게 했던 것도 참으로 그대들의 현실보다는 더욱 내밀하고 다정하다. 또 나오죠. 미래나 했던 그 과거, 미래나 과거가 지금 현재의 현재보다도 더 좋다는 겁니다. 낫다는 겁니다. 내밀하고 다정하다. 내밀하다는 것은 비밀까지도 통한다는 그런 거죠. 은밀하게 다가갈 수 있는, 통할 수 있는 뭐 그런 거. 다정하다, 더 친밀하다 뭐 그런 의미죠. 그러니까 현대인들보다도 이제는 차라리 과거인들이 낫다는 거예요. 과거가 낫다는 거죠. 물론 그렇다 해서 제가 뭐 과거로 돌아가자 그런 얘기는 아니고 현실을 비판하는 겁니다. 현대인들을 비판하면서 이제 차라리 과거의 어떤 그런 모습들이 더 낫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대들이 이렇게 이제 이유가 나오죠. 왜 과거인들이 더 나은가? 현대인들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전적으로 현실주의자이다. 신앙도, 여기서 신앙이 아니고 신념으로 봐야 됩니다. 영어의 belief는 뭐 신념, 신앙, 믿음 여러 뜻이 다 있죠. 뒤에 미신이 있기 때문에 이제 신념으로 보면 됩니다. 신념도 신앙도. 그러니까 현대인들은 아무런 믿음이 없는 거예요. 신념도 없고 그렇다고 미신도 없는, 미신을 믿는 것도 아니에요. 오직 현실인데 이것이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과거에 옛날 사람들은 어떤 신앙도 있었고 미신도 있었다 이 말이죠. 근데 이 현실주의라는 것은 사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근데 그 내용을 이제 보죠. 왜 그런가? 그러면서 그대들은 가슴을 불쑥 내민다. 내밀 가슴조차 없으면서 가슴을 불쑥 내민다. 이 현실주의라는 이거 하나 가지고 자랑을 한다는 거죠. 뻐긴다는 거죠. 현실주의가 얼마나 문제가 많고 이게 허점투성인지 그 자신들은 모르는 거죠. 현실주의. 현대인은 누구나 현실주의죠. 현실주의라고 할 수 있죠. 과거 그러면 다 이제 보수주의 과거를 다 나쁘게 전통을 다 파기하고 버릴 정도로 과거라고 그러면은 뭐 그렇게 좋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지 않죠. 그렇다. 그대들이 알록달록한 반점을 가진 자들이 어떻게 신앙을 가질 수, 이것도 신앙이 아니고 어떤 믿음을 가질 수 있을 것인가. 그대들은 지금까지 신앙의 대상이 되었던 이 신앙, 이 신념, 이게 말이 비슷비슷한 듯 해도 완전히 다른 말이죠. 그 영어나 서구어가 이런 말을 다 하나의 단어에 담고 있으니까 혼동할 수 있는데 신앙이라고 하면은 좀 미신적인 요소, 현대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요소가 있는 것이고 신념이라고 그러면 신념도 물론 좀 부정적으로 쓸 수도 있지만 어떤 과학적이고 또는 어떤 철학적인 그런 진리를 바탕으로 한 것을 우리는 신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다른 것이죠. 신앙과 신념은. 근데 하여튼 그 빌리프라는 단어 하나 이게 다 들어갑니다. 신앙이 되었던 모든 것들은 현대인들은 그냥 그림일 뿐, 그림이나 그림자나 그림자 정도로 봅니다. 현대인들은 어떤 그림자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현대인들은 아까 여기서 해골 이런 얘기도 했고, 거울 얘기도 했고, 지금 또 이렇게 그림자, 이렇게 지금 현대 교양 속물을 리체는 이렇게 지금 비유적으로 하면서 혹평을 하는 겁니다. 거울, 해골, 여기 또 나오죠. 그림. 너 그대들은 신앙 자체를 부정하며 신념 자체를 부정하며 배회하는 자들이며 모든 사상의 뼈를 탈골시킨다. 사상의 뼈를 탈골시킨다. 신념을 부정한다. 신념을 부정하니까 이 뭐냐? 신념이라는 것은 사상에서 나오는 건데 이 말은 곧 이제 사상의 뼈를 탈골시킨다. 사상의 어떤 근간을 갖다 부정한다 그 말이죠. 신념이 없기 때문에 사상도 없다는 겁니다. 사상과 신념, 그게 닿는 거죠. 이게 사상과 신념. 나는 너희들을 이것도 신앙이 아니고 신념을 가질 수 없는 자들을 본데, 다른 책에도 이렇게 오역이 많아요. 신앙이라고 이렇게 하는데 신앙을 또 좋게 보면은 좋게 볼 수도 있죠. 왜냐하면 뒤에 앙자가 이게 우르를 볼 앙자이기 때문에 꼭 종교에만 쓸 수 있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주로 이제 종교적 의미로 쓰이기 때문에 이 말이 이제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가질 수 없는 자들로 부른다. 그러니까 니체는 이제 이런 현대인들을 신앙, 신념 이런 것을 가질 자격이 없다 이렇게 이제 단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 신념, 뭐 신앙은 빼고라도 신념이나 믿음이 없다 그러면 그것은 정상적인 인간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정상적인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죠. 믿음이 없다. 믿을 것이 없다. 믿을 것이 없다. 믿을 자기가 없다. 그러면 이것은 큰 문제죠. 근데 현실주의자, 이 인간 교양 속물들이 이렇게 믿음을 다 상실해 버렸다는 겁니다. 인간성의 어떤 본질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믿음을 완전히 뭐 박탈당했거나 어쨌거나 하여튼 잃어버렸다는 거, 이것은 큰 문제가 됩니다. 인간 본질을 상실했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니체는 이런 점 하나만 가지고도 현실주의, 믿음을 상실한 이런 것만 가지고도 뭐 해골 이렇게 이제 비유가 되는 겁니다. 모든 시대들이 그대들의 정신 속에서 서로 다투며 와글거리고 있다. 그리고 모든 시대의 꿈과 소란스러운 수다가 그래도 그대들의 각성 상태보다는 더욱 현실적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 교양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뭐 현실적인 것이 아니고, 교양이라는 것 자체가 현실이 아니고 현재 생긴 게 아니거든요. 그게 뭐 난데없이 뭐 나온 게 아니라, 교양이라고 하는 것은 다 과거, 모든 시대, 과거 역사의 어떤 그런 부산물란 말이죠. 그런 것들이 이렇게 다투고 있는데 지금 현대인들이 그런 것을 망각하면서 뭐 교양이니 뭐니, 각성이라는 말은 교양 정도, 각성이니 뭐니 하면서 이제 뻐긴다 이 말이죠. 그러나 니체가 볼 때는 이런 교양인보다도, 현대인보다도 오히려 과거의 어떤 이런 사상 이런 것이 오히려 더욱 더 현실적이다, 더 낫다는 거죠. 과거의 사상, 문화, 전통이 현실보다도 더 낫다는 겁니다. 더욱 현실적이다 이 말은. 그대들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 또 이제 현대인들, 이 교양인들은 문제가 열매를 맺지, 다른 번역서에는 이걸 생식 능력이 없다, 이렇게, 생식 능력이 없는 자 이렇게 납니다. 생식 능력을 잃어버렸다. 뭐 같은 말이긴 합니다만 생식 능력이 없다고 그러면 더 세게 들리죠. 그러므로 그대들에게는 믿음이 없는 것이다. 이게 좀 말이 이상하죠. 믿음이 없기 때문에 생식 능력이 없는 거야. 이렇게 이제 방향이 바뀌어야 됩니다. 이제 이 책이 좀 이런 점에서 문제가 있네요. 번역상에 올릴 수도, 앞에 지금 계속 믿음이 없는 것을 얘기했는데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 이유를 이렇게 반대로 하면 안 되겠죠. 믿음이 없기 때문에 열매를 맺지 못한다. 이 말은 창조를 못한다. 이 말, 생산, 뭐 지식이 됐건 뭐가 됐건 이제 창조력을 잃어버려. 현실에만 안주하다 보니까 창조력을 완전히 상실한 거죠. 생산력, 뭐 산출력, 니체는 그것을 뭐 임신 이렇게도 비유합니다. 불임이라고 그래요. 불임자, 아무것도 생산할 수 없는, 창조할 수 없는 그 현대인들의 어떤 그런 비극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겁니다. 믿음. 그럼 믿음이라는 것이 현실주의 가지고는 안 되는 거죠. 현실주의는 오늘 현대인들, 교양인들은 믿는 게 딱 하나가 있죠. 하나. 어떤 과학이란 이름으로는 믿는다고 하지만 과학 외에, 과학적이지 않은, 과학으로 증명되지 않은 것은 다 이제 부정하고 불신하는 거죠. 근데 사실 과학이라는 것도 이게 미신이나 다름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과학이라는 것을 뭐 대단한 것으로 이렇게 아는 경우가 많지만, 사실 과학도 따지고 보면은 미신과 별로 그렇게 다른 것이 없습니다. 핵심적인 것을 하나 이야기하자면, 과학은 인과법, 원인과 결과, 이 인과법을 어떤 기본으로 하고 있는데, 이 인과법이 문제가 되는 거죠. 홉스부터 해가지고, 이 인과법이란 것은 하나의 흑우고, 망상이라고 이제 그렇게 철학에서는 주장을 하거든요. 니체도 마찬가지로 그런 인과법이 문제가 된다는 거죠. 불교에서도 그 인과법이라는 말 대신에 이제 연기라는 말을 하는데, 이거는 인과법하고 완전히 다르다고 할 수 있는 것이, 인과라는 이것이 반대로 결과가 원인이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이게 순환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 세계는 어떤 다 순환의 이것이 더 본질적인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인과라는 이 순서가 고정되어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과법이 문제가 많다는 거죠. 그 인과법만 가지고는 우리는 상상력을 발휘할 수가 없는 거예요. 과거에 창조했던 옛날 사람들은
예언적인 꿈과 별의 조짐을 가지고 있었다.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옛날 사람들은 믿음을 믿었다. 믿은 신념이 있었다는 겁니다. 신념이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현대인보다 과거인들이 더 창조적이었다. 먼저 그런 내용입니다. 그대들은 반점 열린 이 문장을 다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러 설명이 필요합니다만 여러분들이 좀 더 숙고를 해보기 바랍니다. 현대인들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 차라리 옛날 사람들이 오히려 창조력, 생산력이 더 나았다 하는 거. 그대들은 반점 열린 문이며 그 문 옆에는 무덤 파는 자들이 기다리고 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을 멸망해야 한다. 멸망해 마땅하다. 이것이 그대들의 현실이다. 그러니까 현대인들은 또 사로잡는 이 정신이 뭐냐면 현실주의인 동시에 허무주의. 여기서 이제 모든 것이 멸망한다. 허무주의. 현대인들은 삶의 의미를 다 잃어버렸어요. 삶의 의미를 다 상실해버린 거죠. 허무주의가 지배하는 사회. 허무주의. 신이 종교의 어떤 그 신의 사망 이후에 인간은 모든 삶의 의미까지도 다 이제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허무주의라는 걸 이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허무주의가 지배하고 현실주의, 이걸 또 속물주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속된 가치들을 갖다가 숭배하는 이런 어떤 사상으로 무장되어 있을 경우에는 이 창조라는 것이 나올 수가 없죠. 모든 것이 허무주의는 모든 것이 허망하다는 거죠. 그러면 창조할 게 없는 거죠. 창조를 하더라도 쓸데없는 거, 그런 거 무용한 것을 이제 창조하는데 할 수는 있겠죠. 그대 열매 맺지 생식 능력을 잃어버린 자여,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열매 맺지 못하는 자여, 창조하지 못하는 자여, 내 앞에 그대의 꼴을 보라. 갈비뼈가 얼마나 앙상하. 이것도 이제 갈비뼈가 앙상한 갈비뼈. 이것도 이제 허무주의죠. 현대인들의 어떤 이 정신적 빈곤, 허무주의와 관련되는 것입니다. 그 자들이 말했다. 내가 잠들어 있는 동안 어떤 신이 내게 무엇인가를 몰래 빼내간 것 아닌가. 참으로 어여쁜 여인 하나를 만들기에 족할 만큼 망상을 지금 품고 있죠. 내 갈비뼈의 초라함은 놀랍기만 하구나. 많은 현대인들이, 현대인들도 자신의 초라함, 정신적 빈곤, 철학의 부재 이런 것을 알고는 있다는 겁니다. 허무주의를 느끼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 그대 현대인들이여, 그대들은 나의 웃음거리이다. 그 자신들을 이상하게 여길 때 특히 그렇다. 현대인들은 이제 웃음거리가 되는 거죠. 이렇게 이제 초라하고 갈비뼈 앙상한 이런 모습으로 초라한 모습이 웃음거리가 아니라면 또 그것도 이상하죠. 내가 그대들의 놀라움에 대해 비웃지 못하고 그대들의 사발에 담긴 모든 구역질 나는 것을 마셔야 한다면 나는 얼마나 비참한가. 참 이 구역질 나는 현실, 현대인들, 니체는 여기서 이제 그래서 자기는 어떤 이런 비판을 한다 그런 내용인데 참 안타까운 일이죠. 하지만 니체는 이렇게 이제 비판하는 것도 이제 인간에 대한, 인류에 대한 어떤 무한한 그런 애정을 전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니체를 끝까지 읽어가면은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 더 많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짊어져야 할 무거운 짐이 있으므로 그대들의 어떤 일은 가볍게 넘기고 말리라. 딱정벌레나 풍뎅이가 내 짐 위에 앉는다고 해서 무슨 부담이 되겠는가. 이 문장도 참 멋집니다. 짊어져야 할 무거운 짐, 이 초인이 되는 겁니다. 초인 세상을 만드는 거. 니체에게는 오직 초인입니다. 초인 세상. 그 초인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설명은 1강에서 했죠. 1강. 초인 어떤 창조적 아야 같은 그런 어떤 가벼움으로 어떤 놀이정신, 가볍게 대하죠. 이 초인도 있던 허무주의를 갖다가 어느 정도는 경험을 합니다. 이 사실이 이 현대사회는 또 허무주의가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초인이 되는 사람도 그런 허무주의를 절감할 필요는 있죠. 그래서 이제 그런 절감, 허무주의 어떤 극단에서 초인은 거기서 이제 각성을 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의 무거운 짐을 스스로 이제 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초인의 그 무거운 짐은 사실 엄청난 것이거든요. 이게 인류를 구원하는 인류를 구제하는 그런 사명까지도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건 이런 작은 일들에 딱정벌레나 풍뎅이가 앉는 그런 정도의 작은 일에 일비할 필요가 없죠. 초인은 정말이지 내 짐을 더 이상 무겁게 만들고 싶지는 않다. 무겁게만 이거는 집중하겠다는 거죠. 초인의 삶에 집중하고 싶다는 거죠. 무겁고 가볍고 그런 게 아니라 니체가
집중하고 싶다 뭐 그런 표현이라고 봅니다. 그대들로 해서 내가 심하게 지치고 싶지 않다 같은 얘기입니다. 나의 동경을 품고서 나는 이제 어디로 더 올라가야 하는가. 모든 산꼭대기로부터 나는 아버지의 나라와 어머니의 나라들을 내려다본다. 내려다본다기보다도 조국과 모국을 갖다가 찾는다. 그렇게 봐야 되는 뒤에 내용하고 연결됩니다. 그러나 어디에도 고향은 보이지 않는. 그냥 자꾸 찾아보니까 이제 산꼭대기에서 조국과 진정한 나의 조국과 모국을 찾았으나 그런 조국은 보이지 않는다 이 말이죠. 나는 어떤 도시에도 정주하지 못하고 도시라는 것은 자본주의적 그런 도시, 아주 좀 부패한 추악한 그런 도시에는 더 이상 정주하지 못한다. 그 모든 문에서 새로 출발한다. 그 모든 문에서 떠난다 이 말이죠. 도시에서 떠난다. 내가 근래에 마음을 주었던 현대인들은 내게는 낯설기만 하다. 그러니까 니체는 현대인들의 어떤 그런 기대를 좀 한 모양이에요. 처음에는 교양을 쌓고 뭐 그런 면에 기대를 했지만은 이제는 낯선 거예요. 낯설고 조롱거릴 뿐이다. 나는 아버지의 나라와 어머니의 나라보다 쫓겨난 것이다. 한마디로 만정이 떨어진 거죠. 현대인에게 니체는 만정이 떨어졌다는 겁니다. 아버지 어머니 나라 조국으로부터 이제는 쫓겨난 거 추방된 것이다. 추방이 아니라 스스로 떠난 거죠. 스스로 자기를 추방하는 거죠. 도저히 희망이 없다 뭐 그런 얘기도 되겠는데 그렇지만 아주 뭐 희망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나는 아직 발견되지 않은 희망이 있죠. 발견되지 않은 채 머나먼 바다에 있는 아이들의 나라만을 사랑할 뿐이다. 아이들의 미래, 아이들의 나라를 사랑한다는 겁니다. 나는 나의 돛대기 명령하여 그 나라를 찾고 싶다. 그러니까 니체는 이제 여기서 아이는 초인의 나라, 그런 미래를 갖다가 이제 구상하는 겁니다. 현실은 비록 이렇게 추방되고 아버지 나라, 어머니 나라 이런 것을 찾을 수가 없고 고향도 사라졌고 고향이라고 했던 고향도 이렇게 다 오염이 됐기 때문에 이제 떠나서 아이들을 위한 아이들의 나라, 아직 발견되지 않는 전대미문의 어떤 그런 새로운 세상을 갖다가 니체는 탐색한다는 겁니다. 내가 나의 조상들의 후손이라는 점에 대해 나는 내 아이들에게 보상을 하리라. 모든 미래에 대하여 그리고 이 현재가 보상을 하리라. 조상들로부터 어떤 조상들에게 보답을 해야 되지만은 그런 이제 조상을 다 모국과 조국을 다 잃어버렸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조상에게 보상할 건 없고 차라리 아이들의 세상 미래에 보상한다는 겁니다. 미래의 어떤 미래를 건설함으로써 부모님, 조상님에 대해서 어떤 그런 보상을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모든 현대인들이 다 책임을 느끼라는 것입니다. 현재가 보상하라. 현대인들이 다 책임을 느끼라는 것입니다.